확충 분야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고요. 두 번째, 민생 노동 분배, 청년 지역 균형 발전은 모두의 성장으로 조금 나눠서 토론할까 합니다. 먼저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겠는데요. 의견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먼저 김동완 의원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성장경제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완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권하기 전에 인터뷰 때 약속해 주신 금융시장에 대한 공약을 거의 100% 다 초과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한 1,500만 우리 투자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사실 우리 증권시장이 열린 이래로 이렇게 큰 대전환의 시기를, 그래서 요즘에 개인적으로 그 업계 선배님들, 오비 선배님들 만나면 아유 안타깝다고 어떻게 이런 시장을 못 보고 은퇴를 하셨냐고 그런 농담을 합니다마는 그 전쟁 중에 특별히 금융당국을 비롯해서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고도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도 어제 휴전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외환 또 금융시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응해 주신 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쟁 기간이 가장 치열했던 3월 기간 동안에 대통령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우량 주식들, 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죠, 35조를 내다 팔았습니다. 이건 IMF 때 거의 준하는 셀코리아가 일어난 건데요. 이걸 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은 겁니다. 통상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은 장기 투자를 하고 매번 승리한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투기적이고 매번 실패한다. 이런 사실 잘못된 신화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실 35조를 계속 팔면서 이게 언제까지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우리 한국 시장에서 3조 이상 다시 샀거든요. 비싼 가격으로 다시 산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대통령님께서 작년에 뉴욕 출장하실 때 또 1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들 앞에서 우리 시장에 투자하라. 다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우량 주식을 좀 빨리 더 많이 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다음에 오시면 좋겠다고 그랬죠. 그러시죠. 근데 결국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도 이번 전쟁 통해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 중에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을 57조를 냈습니다. 대통령님. 사실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지가 92년도니까 이런 일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합니다. 사실 57조라는 게요. 작년 같은 기간에 6조 벌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일부긴 합니다만은 해외 IB 국내 증권사들이 전망컨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내년에 영업이익을 480조를 번다는 그 보고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단일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저는 감회가 너무 뭉클해가지고요. 야,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정말 놀라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투자자들이 그러면 35조란 돈을 그 우량주를 투자하는데 나서게 된 거는 뭐냐? 지난 10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신 증권시장, 이 자본시장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정말 혁신적인 정책들을 또박또박 집행해 주시는 거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전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결합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한간에는 사실은 이런 비아냥거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주식을 올려가지고 외국인만 비싸게 팔고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나간 외국인을 극히 일부고요. 그런데 이번 차제에 저는 우리 주시장이 아주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는 개인도 외국인도 기관도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단기 투자들만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에 37조를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식시장은 사고 팔아야 되는 마켓이지만은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그 베이스에서 굉장히 장기 투자자들, 예를 들면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1k 같은 전 국민이 거의 참여하고 있는 연기금들이 우량 주식을 계속 사주고 또 외국인들도 장기 투자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노후 문제도 이제 발제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산업 금융 쪽으로 자금을 활류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금융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요, 배당이 우선입니다, 대통령님. 배당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그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익률과 혹은 은행에 예금하는 수익률보다 결과적으로 이게 높고, 그리고 배당을 꼬박꼬박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재원이 있어야지 배당을 할 거고, 배당 재원은 영업이익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고 그것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그 인터뷰 때 여러 가지 그 건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배당 소득세율과 이자 소득세율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고 배당은요. 그리고 이자 소득은 안전자산의 투자에 대한 소득이다. 그리고 예금은 정부가 5천만 원, 그것도 확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는 건데 이게 소득세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배당 분리과세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을 많이 촉진하기 위해서 한 정책인데, 그 배당을 받은 소액 투자자들은 여전히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분리과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산가들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전환기에 한시적으로나마 이 배당소득세율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을 만약에 건드리기가 어렵다면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한시적인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도 좀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우량 주식에 대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금융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금융회사들이 단기간에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규모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문해력은 이미 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군대에 있는 국군 장병에 이르기까지 금융 경제 교육을 정말 실천적으로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도 가보고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기업의 탐방도 가보고 또 금융기관들을 관리하는 관청에도 가보고 이런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제조업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조금 다변화해서 금융이라든지 콘텐츠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금융교육을 실제화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교원들이 많이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금융회사에서 퇴직한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재교육시켜서 금융교육의 현장에 보내는 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아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 거기에 잠겨 있는데 이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건 뭐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계속 해야 될 일이고. 근데 배당소득이진 분리과세에 대해 있어서 소액일 때는 예금이자 예금 소득에 대한 것보다 높지만 그게 고액이 되면은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가 훨씬 더 많지 않아요? 네. 소액일 경우는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그 과세가 좀 적은데. 예.
이 분리과세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예금 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액이면은 세금이 훨씬 더 많을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소액 투자자들도 소액만. 네, 그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를 이제 자산가들이나 검토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반 투자자들 뭐 5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를 해야만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위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보유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예. 근데 뭐 주식 양도소득이 거의 제로 상태라서 지금 버리지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거래세를 사실상 부활했는데 거래세는 그냥 뭐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서 사실은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서 거래세 세수는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거래세하고 양도소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 버는 사람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고 그런데 지금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고. 네. 그래서 이 역진성이 있어서 언젠가는 한번 이 거래세하고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금융교육 필요성은 정말로 많이 있죠. 어쨌든 자본시장 육성, 활성화, 그리고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서 좀 이렇게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제도인데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겠죠. 네. 네. 또 손 드신 여기 먼저 하고 다음에 기다리겠습니다. 김우찬 의원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성장경제분과 김우찬 위원입니다. 고려대학교에 있고요. 경제교육 연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머니무브 정책과 관련되는 건데요. 지금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그리고 예금을 이제 벤처기업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저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머니무브 정책의 효과도 반감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상장회사 간의 머니무브 또는 상장회사 내에서의 머니무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장회사의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장회사로 들어가고 또 기업 내에서도 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현금 부자가 굉장히 많고요. 비업무용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비핵심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PBR이 1이 안 되는 회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상장 회사가 2,600개가 있는데 PBR이 1이 안 되는 회사가 1,200개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지 자본의 배분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경제의 성장률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서 이런 회사들로 하여금 사업 재편을 하고 주주 환원을 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국민연금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주주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펀드에 출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펀드를 주주 관여형 펀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이 펀드가 실제 성공적으로 결국 사업 재편, 유유부동산을 매각하게 하고 유유자산을 매각하게 하고 주주 환원을 하게 하고 비핵심 사업에 있는 것을 결국 이 돈이 조금 더 생산적인 걸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장회사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펀드가 투자하는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운영사들은 국민연금이 위탁할 때 철저히 배제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관련된 활동을 그동안에 꾸준히 했던 펀드에게 출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지금 주는 위탁수수료로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주주 관여 활동을 하려면 법률 자본 비용 등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또 생산적 분야에서는 더 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해야 된다는 건 뭐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 구체적인 방법들은 우리 정책실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의견을 좀 받아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도 지금 이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한다. 그리고 연금이 아니라 수탁 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 자산운용사 위탁한 자산운용사들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좀 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네.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부동산 투기를 이제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이게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할 텐데 그 중에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그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요거 별도 항목을 한번 정책실에서 검토해 가지고요. 거기는 기업들이 그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뭘로 그리 대규모로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이제 확장해 나갈 건데, 그건 미리 한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시죠. 네, 이번에 좀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원승현 의원님. 네. 네. 저 명지대 원승현입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기 전에 대통령님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생각에 대통령님이 무림의 고수신데 주식시장에서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죠. 저는 뭐 옛날에 많이 잃었어요. 원래 고수는 많이 있습니다. 두 분 위원 말씀에 좀 연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제 정상화되어 있는데, 주식시장의 기능이 좀 더 발전하고 그게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이 사실은 기업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분이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 가지 좀 제언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가 이런 주식, 기업으로 가는 주식이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로 해서 다일루션이 발생해서 상당히 저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는 기업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기업이 공시를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전적인 규제와 사후적인 제재가 아직 우리나라 공시제도에서는 매우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제도 전반을 보고 기업이 자기 편의대로 계속 어떨 때는 막 기업에 대한 좋은 얘기를 공시를 계속하다가 딱 주가가 올라가면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한다든지 무슨 주식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주주 환원율이라는 지표를 개발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배당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더 뭐냐면 자사주 매각을 통해 가지고 주당 가치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주 환원율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보통주를 발행하고 12BW를 통해 가지고 보통주를 다일루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를 묶어 가지고 주주 환원율이라는 지표를 개발하면 기업도 비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비교를 통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주주 환원율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라는 지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신 의원님. 예, 대통령님, 저는 미래기획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제를 좀 바꿔서 정부 R&D 혁신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방안을 한 3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먼저 정부 R&D 정책의 큰 방향성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어쩌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R&D에서 민간이 하기 힘든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고 불확실성이 매우 큰 프로젝트들, 대표적으로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기초 연구를 한다거나 고급 인력 양성을 20년, 30년에 걸쳐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업이 하기도 힘들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간을 돌이켜 보면 사실 정부 R&D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정부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 기술을 잘 픽업을 해서 출연연한테 그걸 상용화해라 하고 맡기면 상용화를 하고, 그걸 기업이 제품화하는 소위 전형적인 추격형 혁신 전략을 취해왔고, 그것이 오늘날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추격형 혁신 전략은 통하지가 않게 되었다는 건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벤치마킹할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출연연이 과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정부 R&D 예산이 올해 35.5조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R&D 예산이 작년 최종 집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약 110조 원 정도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삼성전자 얘기가 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합니다만, 작년에 삼성전자가 37.7조 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은 이제 출연연하고 물론 역할이 다르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불행히도 아직 정부 부처들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좀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3년 미만의 어떤 그런 단기 상용화 프로젝트들을 출연연 같은 데다가 주로 줘가지고 빨리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연연을 향후에 10년 후에 시장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것들. 아까 김성식 부의장이 말씀드린 대체 불가능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메카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극단적인 숫자를 좀 몇 가지 든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3년짜리 프로젝트 이런 건 주면 안 됩니다. 5년 이상 최소한 50억 원 이상 이런 규모의 원천 기술 프로젝트만 해라 하고 그런 예산을 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연연은 상용화 기술을 잘하는 데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니즈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상용화된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도 못하고 원천성도 없는 아주 어정쩡한 연구물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의 기초연구 및 고급 인력 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폭 그러니까 또 예산 더 쓰자는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대학에도 상당히 쓸데없는 상용화 프로젝트가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의 줄이면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대학의 그런 기초연구나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볼 때 특히 대학에 대한 R&D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대학에 대한 R&D 지원은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R&D가 가면 예산이 가면 그 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대학원생 인건비 또는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인건비로 쓰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기초연구라는 것이 사실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것을 단기적으로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설사 실패로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상용화가 실패하는 거는 굉장히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학에서의 기초연구는 실패 자체가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R&D 지원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학기술혁신본부, 지금 과기정통부에 이제 속해 있죠. 여기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과기혁신본부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개별 산업부처에 대한 통제권이라든가 예산처하고의 어떤 그런 이슈라든가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립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후달립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가 현재는 R&D를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R&D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동네 축구 하듯이 그 당시에 관심이 화제가 되는 프로젝트로 우르르 몰립니다. 뭐 산업부, 기후환경부,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부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막 중복으로 쓰이게 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하지만 화제에서 좀 비껴나 있는 연구들, 이런 거는 돈이 모자라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그립을 세게 잡고,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지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드시 할당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르르 몰려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좀 길게 말씀을 여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연구는 제가 생각에 패션을 가지고 해야, 패션 즉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패션 즉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은 같되 패션을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하정우 수석이 이걸 맡고 있는데.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기정통부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상당수가 또 조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실패한 연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의미가 있는 중간 결과가 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도 관심 갖고 좀 R&D 연구 방향을 바꾸는 중이긴 한데, 좀 더 이 지적을 좀 깊이 받아들여서 좀 더 세심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과기정통부랑 같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한번 이윤수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AI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AI 생산성을 높여서 저성장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도 모두 자율형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이나 거래와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문제가 있을 때 복지 데이터, 고용 데이터, 세금 데이터가 부처마다 쪼개져 있으면 이런 경우는 1조 원짜리 AI라도 제대로 일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는 아까도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부처의 칸막이가 줄고 어떤 결제선도 과감하게 줄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모두의 AI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와 관련돼서 AI가 중소기업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에 정책을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소기업들의 AI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들어보면 첫 번째 장벽이 사실 GPU가 아니라 초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복잡한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AI가 된 데이터를 현장에 맞게 튜닝을 하고 또 규제와 보안 문제까지 신경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000년대에 저희가 인터넷 붐이 있었고 2010년도에 스마트폰 앱으로 경제가 되게 많이 성장했는데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에게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운영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초기 문턱을 정부가 과감하게 낮춰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제가 되는 K자형 양극화 문제가 AI 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기는 저는 사실 AI 인재가 성장할 숙련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라는 심각성에 대해서 대통령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전 같으면 코딩을 하면서 실무를 배웠을 텐데 이제 코딩을 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숙련공이 될 기회가 없어집니다.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AI 정책이 성공해서 인프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막상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AI 인재를 찾기 힘들 수 있다라는 아이러니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장비 지원에 집중됐던 정책이 이제는 생산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로 확산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에게 이런 AI 운영 비용을 과감하게 낮춰주는 정책, 그리고 이걸 청년 일자리와 연계시켜서 단순히 지금 교육부가 내놓고 있는 한 달짜리 이런 단기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1, 2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충분하게 숙련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좀 자연스럽게 모두의 성장에 대한 토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건너편에 계신 아까 발제하셨던 김양희 분과장 장지연 맞습니다. 네, 장지연 분과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손을 빨리 들어야 되겠다. 네. 막 번쩍 들고 막 그래야 돼요. 네,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민생경제분과장 장지연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조발제에서 원칙과 방향성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디테일로 한 발자국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문제, 이 숙제를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AI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도전에 공히 대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응 담론이 유연안정성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80%는 이미 매우 유연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80%에 해당하는 이분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정성 제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국가가 안정성을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경력 이동에 발판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제도가 뭔가라고 들여다보면 고용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고용주가 제공한 원인으로 인해서 실직한 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상 확대를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를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돌아볼 때 고용보험 업그레이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여전히 적용 대상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임금 노동자 아니고